작은 길가 어마어마하게 큰 의료원의 영안실이었지만 늦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길로 치닫고 내리닫는 차들의 소음만 이따금 스며드는 빈소는 한적했다. 상주는 물론 없고 친척들이라야 술집 피안의 점주였던 김정순이 돈방석에 앉아있을 때만 득실거렸으니 그가 세상 떠났다는데 부이 들고 찾아올 인정머리가 남아있을 리 없었다. 더구나 김점순이 나이 들면서 꾀가 늘어 쌓아놓았던 돈을 한 짐은 절에 바치고 남은 한 짐은 장학금으로 내어놓고 하는 일에 변호사를 동원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니 뒤에서 입을 비죽거렸을 망정 신세졌던 때를 돌이켜보며 찾아올 양심을 구경할 일이 있겠나. 권력과 돈줄을 쥐고 세상을 쥘락펼락하며 날이면 날마다 그 술집으로 굴림, 희떡게 기염을 토하거나 장담을 일삼던 사내들이야말로 무엇하자고 그 빈소를 찾겠는가. 그들도 지금쯤은 끈떨어진 쪽박 같은 신세가 되었을 궁상들이니 잘나가던 그 술집에서 작부로 뼈가 사가가던 이제는 흑살이 빈껍데기 같은 신세에 늙은 여자들 몇이 빈소로 들락거릴 뿐 3일장이 차라리 지루했다. 절에다 장례비를 이미 넉넉하게 맡겨두었기에 영정사진을 가운데 둔 꽃은 아낌이 없었고 시간 맞추어 독경이 이어져 목탁소리와 함께 그런대로 빈소다운 데가 없지는 않았다. 검정 치마 저고리로 상복을 입은 도희는 독경에 얹혀 물끄러미 영정을 바라보았다. 병들어 절로 들어가던 초입에 마련한 영정이었는지 임종 가까웠을 때 보던 얼굴은 아니었지만 사진을 바라보던 도희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깨물었다. 도희의 나이 22살에 처음 만나 35년을 두고 지지고 볶아가며 보아온 얼굴이니 익을 대로 익을만도 한 얼굴이었건만 새삼 웃음이 비어져 나오는 것은 첫 만남에서 받았던 묘한 충격이 지금껏 남아있다는 뜻이었을까.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제법 얼굴이 반반하다는 희숙이 일찌감치 진출했다는 술집을 찾아갔던 첫날. 예, 인사드려. 우리 사장님이야. 사장님, 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얼굴을 들었을 때 도희는 하마터면 어머머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야릇하게 생긴 얼굴도 있었던가. 더구나 여자라면서. 좁디 좁은 이마 아래 미간으로 8팔자 찍힌 짙은 눈썹하며 유난히 두둑한 눈두덩 아래로 째진 눈이 날카로운데 들썩 올라간 콧구멍 아래 입술은 훌떡 뒤집혀 그야말로 한 사발이었다. 게다가 뻐드렁니가 입술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고 관자놀이에 찍혀있는 시커먼 점이 두드러졌다. 이 집에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 술집 사장이 이 여자라고? 도희는 기가 막혀 고개를 돌렸다. 세상이 못생긴 여자 보고 메주덩어리라고들 하지만 그 얼굴은 메주하고도 거리가 멀었다. 도희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벼썸이나 하던 집안에서 비교적 엄격한 부모에게서 고명딸로 태어나 어려운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도 받았고 오라비들도 또래들보다는 속이 깊어 남을 쉽게 깔보는 성정도 아니었는데 그날만은 그 얼굴을 참을 수가 없었다. 도희는 친구의 엉덩이를 쿡 찌르고 핑계를 댔다. 나 약속이 있어서 그만 가볼게. 다음에 다시 오지 뭐. 그러는 도희를 째진 눈으로 노려보듯 빤히 바라보던 점주가 입을 뒤틀며 웃었다. 너는 여기 다시 올 생각 마라. 내 말 명심해. 다시는 오지 마라. 올 일을 절대 만들지 말라고. 알아들었니? 야릇하게 웃던 점주의 입술이
바로잡히면서 얼굴이 엄숙해졌다. 그런데 그 야릇한 얼굴에는 무엇인지 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위험이 있었다. 그렇게 일갈한 사장은 휙 돌아서서 홀 복도 구석에 있는 문으로 훌쩍 들어갔다. 희숙이 눈을 세모꼴로 만들고 도의를 나무랐다. 예, 너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너 같은 피라미가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기나 하겠니? 저희는 사바세계의 보살이야. 알겠어? 기왕 왔으니 여러 말 말고 오늘 구경이나 하라고. 이 술집 이름을 피안이라고 지어준 분은 저 사장이 하늘처럼 섬기는 절의 주지스님이었어. 스님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이 술집 이전의 이름은 무랑루주였어. 너 소설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여기도 사람 사는 데야. 이런 곳이 있다는 것 모르고 어떻게 소설을 쓰겠니? 아직 저녁 이른 시간이어서 희숙은 술손님 없는 한적한 홀 한 옆 별실로 도의를 끌고 들어갔다. 희숙은 탁자에 놓인 재떨이를 끌어다 놓으며 익숙하게 담배에 불을 붙여 물었다. 늘씬한 다리에다 휘감아 앉기 좋을 만큼 잘록한 허리가 순간 고혹적으로 느껴졌다. 세상에 불과 3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도희는 주눅이 들어 몰래 마른 침을 삼켰다. 피안이라니. 술집 이름이 피안이라니. 시간에도 그물이 있고 그물이 있으면 그물코가 있겠고 그 시간의 그물코에 고리가 있을까. 시간. 신한고난 기막히거나 어려운 일 없을 때는 그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저 물 흐르듯 흘러가다가도 때로 인연 따라 얽히는 화액은 시간의 그물코에 걸리게 마련인가. 그날 희숙을 만난 것은 인생사 아니면 팔자가 끌고 가던 시간의 그물코에 걸려든 것이었을까. 그물을 치고 있던 시간의 그물코의 고리가 도희가 겪고 있는 엄혹한 현실을 음험하게 눈치채고 낚시를 던진 것이었을까. 지방도시의 고등학교였지만 그네들이 다닌 학교는 지방치고는 명문이었다. 비교적 상위권에 들었던 그들은 어렵지 않게 각기 남녀공학 명문대학에 진학했다. 학교는 달랐지만 도희는 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은 심리학과에 그리고 희숙은 나름대로 이름 있는 남녀공학 도서관학과에 입학한 것이 3년 전이었다. 희숙이 쩡쩡 울리도록 유명한 술집의 새끼마담이 되었다더라. 남자들이 침을 흘리는 장안의 파티걸이 되었다던데. 만나지 못한 동안 희숙의 소문은 고향 친구들뿐 아니라 학교 친구들에게까지 은밀하게 퍼지기 시작했지만 도희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왔을 때 도희는 믿기지 않아서 그 소문에 항변했다. 그럴 리가 없어. 희숙이 결코 그렇게 될 아이가 아니야. 희숙이를 닮은 그런 술집 여자가 있었겠지. 어쩐지 그 소문이 두려웠다. 희숙을 아껴서만이 아니라 어떤 검은 손이 도희 자신에게도 뻗쳐오는 것 같은 이상한 점액질의 두려움이었다. 희숙과 도희는 학년 상위권에서 친하던 친구였다. 지방학교이기는 했지만 희숙은 언니들이 있어 교보교의 입성도 누구보다 세련되었던 여학생이었고 집안이 한미한 것도 아니었다. 뭐가 아쉬워 학교를 그만두고 술집 마담이 됐겠어. 그게 사실이라면 더구나 그 집안 어른이며 언니들이 가만두었겠어? 그렇게 벼르면서도 도희는 자신이 빠져있는 수렁에서 허덕이느라고 희숙을 찾아내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그리고 그날 서울 중앙우체국에 볼 일이 있어 들렸다가 명동으로 들어서던 길이었는데 명동 초입에서 희숙과 마주쳤다. 희숙은
이미 화려하고 세련된 여인이었다. 충격으로 멈칫거리는 도희를 바라보며 희숙은 천연스레 웃으며 잡아 끌었다. 오래간만이다. 소문 들었구나? 설마 했겠지. 그렇게 됐어. 바쁘지 않으면 차 한 잔 할 수 있겠니? 아, 별일 없다고? 그러면 아예 내가 일하는 데로 가서 구경도 할 겸 그동안 쌓인 얘기를 하지 뭐. 괜찮지? 희숙은 큰 길로 나서서 익숙하게 택시를 불러 도희를 태웠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강남 어느 대학 근처에 자리 잡은 술집 피안이었다. 희숙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풀리기 전에 동료들인 여급들이 한둘 들어서는 기맥이 보여 도희는 자리를 털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해가 짧아지기 시작한 거리에서 불밝힌 상점들이 따뜻해 보였다. 도희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거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앞을 가로막았다. 낚싯바늘에 걸려 튕겨져 오른 낚싯대와 낚싯줄에 매달려 퍼덕거리는 물고기가 떠올랐다. 왜 갑자기 낚시에 걸린 물고기가? 그렇게 저물어가는 거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지만 자신의 내면은 무엇인가 덜미를 잡힌 듯 버둥거리고 있었다.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학교 근처 신촌 자취방에 이르렀을 때 퇴또래는 크나큰 남자 구두가 눈을 부릅뜬 것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딜 갔다 이제 오나? 흘낏 보니 벽에 기대어 그가 읽고 있는 영어 원서는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였다. 그이는 화가 난 얼굴로 질책하듯 물었지만 도희는 다른 날처럼 긴장하지 않았다. 도희의 세상, 도희의 삶, 천지를 가득 채운 대상, 태산이었고 조건 없이 기댈 수 있다고 믿는 상대였지만 그날만은 긴장감도 조심성도 잃지 않았다. 그가 갑자기 낯설었다. 2. 입학 다음 해인 지난해 봄, 교양 과목 학점이 모자라 철학 강의 수강 신청을 끝내고 첫 강의를 듣기 위해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강단에선 철학 교수의 눈과 마주친 순간 갑자기 무슨 예리한 연장에 찔린 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중후하고 세련된 중년, 강의는 어느 교수보다 능숙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스피노자, 하이데거, 키에르케고르 등에 이르자 도희는 황홀했다. 히랍 비극의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로스에 이르러서 교수는 연마된 연기자였다. 그의 박식, 분필을 들고 강단을 오락가락 종횡무진 박학을 전하는 그이의 회색 프란넬 바지와 감색 상의가 눈부셨다. 그리고 그 교수는 그 대학의 실세라는 보직의 자리에 군림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렇게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 오후, 하학 후에 하숙방으로 돌아가던 길, 문득 남자의 쉐이빙 스킨 향취가 스치는가 싶던 다음 순간 옆에 다가서며 함께 걷는 사람이 철학 담당 민교수였다. 오늘 강의는 끝인가? 그렇다고 하자 교수는 계속 나란히 걷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하듯 입을 열었다. 아, 너는 히랍의 여신이다. 자네를 강의실에서 처음 발견한 첫날 나는 강단 위에서 혼절에 쓰러지는 줄 알았다. 너는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중앙, 파르테논 북쪽에 있는 에레크테이온 신전을 바치고 있는 여신이다. 에레크테이온의 여신상이다. 도희는 울렁거리는 가슴으로 보폭을 줄여가며 천천히 걸었다. 며칠 전 교수는 강의 시간에
에레크테이온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6개의 여상주로 된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처녀단의 사진 설명을 할 때 교수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에레크테이온의 처녀단과 그 기둥을 이룬 여신의 옷자락이 오늘도 나붓기듯 아름답다는 설명을 할 때 꿈을 꾸는 사람 같았다. 교수는 도희의 아버지 또래의 장년이었다. 교수는 도희에게 남자가 아니라 존경의, 경의의, 신비 저쪽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다. 교수가 야수가 된 것은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초겨울, 그저 떨리고 부끄럽고 두렵고 캄캄했다. 너의 신비한 우아함은 에레크테이온 신전의 처녀 옷자락을 바람이 훔쳐가듯 사라질 것만 같아서 나는 이렇게밖에는 너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두려워서 떨기만 하는 도희의 알몸을 듬직한 나신으로 끌어안고 쏟아도 쏟아놓아도 바닥이 나지 않아 헐떡거리는 그의 점액질의 욕망은 도희에게 감미가 아니라 통렬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교수는 산골 깊숙한 호텔 침대 시트를 물들인 선홍색 처녀의 피에 얼굴을 비비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제야 너는 내 것이 되었다. 우리는 전생에 그리스에서 부부로 살았어. 귀머거리처럼 멍청하게 허공만을 바라보는 도희를 끌어안으며 사내는 희열로 부들부들 떨며 말을 이었다. 알고 있지? 내게는 아들이 없어. 아내는 몇 년째 불치의 병을 앓고 있어. 얼마 못 가. 너는 내 아들을 낳아야 해. 그리고 너는 죽을 때 내 무릎을 베고 죽어야 해. 사내의 입에서 쏟아지는 언어는 뜻없이 가닥가닥 부서지고 부서져 허공으로 제멋대로 날아다녀 도희는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이래로 도희는 교수의 요구대로 하숙집을 떠나 드나드는 문이 따로 나 있는 자취방을 얻었고 사내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듯 찾아왔다. 명문대학의 철학교수, 그리고 의리의리한 보직, 그런 중년의 탄탄한 사내가 학생의 자취방을 찾아드는 것이 기이했지만 도희는 절대자의 힘 앞에 현혹 아닌 굴종으로 끌려가는 작은 짐승이었다. 3. 그날 읽고 있던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를 내려놓은 교수는 그 자리에서 당연한 순서처럼 도희의 옷을 벗겼다. 내가 성 도착증 환자 같지? 강의를 하다가도 네 생각만 나면 그 자리에서 내 아랫도리가 그냥 탱탱해지는 거 알아? 그런데 너는 차가운 불이다. 차가운 불이 어떤 유혹인지 너는 모르지? 그래서 내 욕구는 끝을 볼 수 없는 거다. 무엇 달린 놈치고 너를 욕심내지 않는 놈이 있을까? 다른 놈이 채워가기 전에 미친 듯 서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나를 알겠나? 알겠어? 당초에 희망도 희열도 배제된 씨름은 얼마 동안 그렇게 이어졌다. 아들, 임종, 철학교수에게 아들은 무엇을 의미하며 수십 년 연하의 딸 같은 손아래 애인, 애인의 임종을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욕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찌하여 교수보다 훨씬 젊은 도희가 그의 무릎을 베고 숨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인지, 바로 그 염원이 사랑이라는 것인가? 작년의 사내가 유욕 짙은 누린내를 풍기면서 도희의 절망을 달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도희의 여체는 그렇게 아주 희미하게 실눈을 뜨기 시작했다. 사내의 육중한 체중에 눌리면서 도희는 흘낏 머리맡에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를 보았고
이어서 기이하게도 희숙이 나가는 술집에서 만났던 험상궂은 점주의 얼굴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있어야 할 달거리가 건너뛰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너는 나에게 아들을 안겨주어야 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내가 맡은 보직을 위태롭게 만들 수는 없지. 피임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아버지보다도 나이 많은 사내의 처지 때문이었고, 달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도희 혼자만의 두려움이요 공포였다. 그렇게 다시 2달이 지났을 때 지독하게 고민하는 눈치를 보이던 사내는 도희를 학교에서 떼어내 산골로 보냈다. 이 아이는 사내 아이가 되었건 여자아이가 되었건 당분간 나하고는 상관없는 아이라는 것 잊으면 안 돼. 때가 되면 내가 맡아서 키우겠지만 그때까지는 도희는 누구의 눈에도 이 아이를 보여주면 끝장이라는 것 잊지 말고. 그 말을 하는 사내의 표정은 야차였다. 산골 집으로 옮겨가던 날, 사내는 도희를 데려다 놓고 떠나기 전 하룻밤에 3번이나 도희를 품었다. 너를 당분간 자주 못 본다고 생각하니 내 몸이 다 붙어. 몸조심하고 이 근처 어느 누구, 더구나 사내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죽여 지내라고. 교수가 심각하게 그 말을 다짐할 때 도희의 눈앞으로 기이하게도 술집 점주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교수는 이따금 점점 배가 불러오는 도희를 찾아와 유욕을 풀고 갔다. 그런데 짐승의 냄새가 나는 그 사내로부터 조금씩 쾌락을 익히면서 자신도 짐승이 되어가는 것을 먹먹하게 지켜보았다. 시골 산부인과 의원에서 8개월 만에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사내 아이였지만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떠났다. 학교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내려오지 못한 사내는 죽은 아이를 넉넉한 금전 약속으로 시골 의사에게 맡겼다. 도희는 시골 의사의 손으로 떠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울지 않았다. 눈물이라는 현실이 아득했다. 지옥인가 아니면 연옥인가. 이따금 술집 점주의 이상한 얼굴이 떠올랐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어. 여기에 찾아올 일을 만들지 말라고. 무슨 주문처럼 던진 그 말이 계속 출렁거렸다. 아이를 잃고 막막하게 엎드려 있던 도희에게 한참 만에 내려온 교수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담담하고 사무적이었다. 복학은 조금 두었다 하지. 그리고 어차피 아이에 대한 미련은 접어.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복이 그것뿐인 거야. 아무래도 감쪽같이 숨겨가며 키울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 내 보직은 아직 너무 아까워. 차라리 모두에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 안 돼? 도희는 아직 젊고. 이게 어느 나라 말이야? 그네는 처음으로 자신에게서 눈뜨는 구체적인 사리가 생명임을 깨달았다. 시골 처녀의 무지는 순진이 아니라 바닥없는 죄였다. 사내는 불륜을 득의로 즐겼고, 포식자 앞에 이미 생명력을 빼앗긴 여대생은 일방적인 의미의 목을 맨 포로였다. 4. 복학은 도희의 의지였다. 그럭저럭 2학기만 견디면 새로운 출구가 열릴 것 같았다. 그 결심은 사슬에서 풀려나는 첫걸음이었다. 교수에게 알려주지 않고 자취방을 정했다. 교수의 강의를 들을 일은 없어 잘만 피하면 학교에서 마주칠 일도 없었다. 그렇게 2주일쯤 지난 어느 날 하학후에 교문을 나서는데 웬 중년 여인이 다가왔다. 30대 중반의 여인은 다소 세련되어 보이기는 했지만 우둥퉁하고 심술궂어 보였다. 심술이 드레드레한 표정으로 말문을 여는 여자의 말투가 거칠었다.
학생이 심도희 맞지? 나하고 잠깐 얘기할 수 있겠어? 무슨 일이신데요? 무슨 일은 들어보면 알 일이야. 찻집으로 가지. 심상찮은 일이 닥쳤다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다. 너무도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중년 여인은 먹잇감을 포획한 맹수처럼 도희를 앞세우고 의기양양하게 찻집을 찾아 들어가 마주 앉았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은 여자는 미묘하게 비틀어진 미소를 띠고 도희를 꿰어 뚫어버릴 듯 바라보다가 입귀를 실그러뜨리고 말문을 열었다. 과연 미모는 미모로군. 히랍의 여신 같다더니 팔자 사납게 생겼어. 이 세상 사내들이 가만두겠어? 나? 내가 누구냐고? 궁금하겠지. 당연하게 궁금하겠지. 나? 철학교수 민교수의 내연의 여자야. 7년쯤 숨겨져 온 애인이지. 그이는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신의 오아시스라고 하며 지내고 있어. 나? 그이를 섬기려고 이혼까지 한 삼남매의 어미이기도 해. 자, 내가 공연한 소리 한달까봐 여기 사진 가져왔어. 보라고. 탁자 위에 펼쳐진 사진은 교수가 앉아있는 책상에 찻잔을 두고 그 여인과 마주 앉은 사진과 어느 바닷가 파라솔 안에 수영복 차림으로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이었다. 도희가 떨리는 눈을 들어 여인을 바라보자 여인은 다시 비틀린 웃음을 띠고 입을 열었다. 나? 그 남자의 부인이냐고? 물론 아니지. 그의 부인은 오래전부터 불치의 병을 앓고 있어. 안 된 소리지만 나는 그 아내가 떠나기만을 기다리는 내연의 여자야. 그런데 도희가 심하게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입을 열자 여자는 피식 웃었다. 그런데 왜 신도희를 찾아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느냐? 씨앗이 씨앗골 못 본다는 말 들었니? 내가 일찌감치 알았던들 네가 이렇게 깊숙이 그이한테 얽혀들게 하지 않았을 것을. 너 아직 젊고 미모도 출중한데 그이에게서 그만 떠나라고. 그이를 생마를 만들지 말고. 너 때문에 그 교수님 폐가망신할라. 알아들었어? 생마를 만들지 말고, 생마를 만들지 말고. 그분은 신사야. 그분만큼 점잖은 남자는 세상에 다시 없어. 심도희, 너 당장 떠나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게 될 것이고, 결혼? 그런 거 꿈도 꾸지 마라.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오늘이 네 삶의 분수령이 되기 바란다. 여자는 계속 엄포를 놓았다. 다변에다 달변이었다. 인생의 슈퍼 헤비급인 여자와 체급조차 없는 도희가 갑자기 올라간 인생의 링 위에서 도희가 다시는 회생 불가능하도록 넉아웃된 날이었다. 다음 날 도희는 이를 악물고 학교를 떠났다. 수소문 끝에 허옇게 되어 찾아온 교수는 어르고 달래다가 나름의 기묘한 예화로 도희를 달랬다. 이것 봐, 그 여자 미친 여자야. 도희처럼 차분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여자를 한번 만나보고 결단을 내리나. 우리 학교는 농구로 유명한 대학이라는 거 알지? 기독교 계열의 학교여서 농구 선수들을 합숙시킬 때 영양 보충시킨다며 자주 손바닥 두께만한 스테이크를 구워준다고. 그렇게 식탁에 차려놓고 식사 기도를 드리는데 짓궂은 놈이 옆에 친구에게 속삭이는 거야. 야, 네 고기에다 내가 침 발랐어. 그러면 그 말을 들은 학생은 그 고기를 못 먹어. 그렇게 침 발랐다고 귓속말 한 놈이 그것까지 먹는 거지. 사실은
침 같은 거 바른 것 아니었거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지 몫을 못 먹고 마는 거야. 그 여자 말이야. 옆에 친구에게 침 발랐다고 한 놈처럼 도희에게 거짓말한 거야. 오래전부터 치근거리던 여잔데 도희의 소문을 듣고는 눈이 뒤집힌 거지. 속지 말어. 제발 그 여자에게 속지 말라고. 도희는 가만히 웃었다. 아버지보다도 나이 많은 교수에게 길들던 동안 그네에게는 언어가 지니는 진실의 농도를 측정하는 더듬이가 생겼다. 그네는 미소를 띠고 알았어요. 순하게 대답했고 옷을 벗기려는 사내에게 가까스로 다음 날을 약속하고 떠나보냈다. 그리고 일단 고향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은 난가였다. 철학 교수의 내연의 여자가 도희의 부모와 오라비들을 만나고 돌아간 뒤 아버지가 쓰러져 입원했고 도희의 두 오라비는 도희를 때려 내쫓았다. 도희는 대책 없이 깊은 산골로 달아났다. 5. 복학 포기, 자살 포기, 과거를 숨기고 결혼할 수도 있을 가능성 포기, 그리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도희가 찾아간 곳은 술집 피안이 있는 서울 강남 동네였다. 길에서 만난 희숙에게 끌려가서 점주를 만난 지 1년 몇 개월. 그는 피안이 바라보이는 건너편 카페에 앉아 몇 번 리필한 커피를 마시며 이따금 피안을 건너다 보았다. 무슨 성벽 같은 집에 창문이 없는 같은 건물. 낮이어서 외등도 없고 벽면이 스산해 보이는 황량함이 어른거리는 건물이었다. 강남에서도 서쪽으로 기울은 거리는 그다지 기름져 보이지는 않았다. 아파트 골목으로 접어드는 가도에 약국과 베이커리와 세탁소, 그리고 꽃집이 있고 꺾어진 골목 어귀에 포차라고 간판을 붙인 허름한 대포집이 밤을 기다리고 있었다. 콘크리트, 아스팔트, 급조한 아파트 단지. 예스러운 것이라고는 터럭 하나 보이지 않는 잿빛 거리. 낙엽이 날리기 시작한 거리에 휴지 쪽이 뒹굴고 보도 구석으로 캔이며 플라스틱 물병이 널려 있었다. 황폐해가는 삶의 현장. 아무나 꽁초를 버리고 종이컵을 던지고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고 돌아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는 저렇게 버려진 폐품인가. 철학 교수의 일회용. 그네는 자신이 갇혀있는 폐쇄회로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는지 강감해졌다. 술집으로 출근한 여자들이 요란하게 화장하고 옷을 갈아입을 만한 시간에 그네는 전쟁터로 뛰어들듯 술집 피안으로 들어갔다.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고 했다. 너는 다시 여기 와서는 안 된다고 했지? 보기 싫으니 나가거라. 다시는 발걸음 하지 말라고. 썩 나가지 못하겠니? 점주는 도희를 당장 때려내어 쫓을 듯 험악하게 소리를 질렀다. 왜 희숙은 되고 저는 안 됩니까? 물었을 때 점주는 눈을 까디짓고 그 괴상한 얼굴에다 화까지 곁들여 악을 썼다. 네 팔자하고 희숙이 팔자하고 같은 줄 알아? 그리고 다시 때려내어 쫓을 듯이 달려드는 것을 희숙이 말렸다. 얘 지금 먹고 잘 것도 없어요. 엄마, 그저 우선 며칠만이라도 여기 묵게 해줘요. 집에서는 이 고명딸 때문에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세상 떠나 오라비들이 여동생이 나타나기만 하면 죽인다고 난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얘는 머리도 못 풀었어요. 오빠들이 아버지 빈소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쫓아냈어요. 지금 몸 붙일 곳 없이 일자리도 못 얻고 굶다가 죽으라고요. 얘만큼 심성 착한 여자 없어요. 불쌍하잖아요. 엄마는 그런 분 아니잖아요. 보살님이잖아요. 갈 데 없는 사람을 그렇게 내쫓는 법이 어딨어요?
보살은 무슨 썩어질 놈의 보살? 내 팔자 하도 기구해서 이 짓에 입에 풀칠하며 무슨 죄는 안 지었겠니? 술 처먹고 기집질하며 돈 뿌리는 놈들 다 제멋에 겨워 그 짓들 한다지만 여기서 별의별 일이 다 연글게 되니 내 죄가 어디 가겠니? 수미산보다 더 큰 죄, 지옥불에나 던져질 죄지. 알아들어? 점주는 탁자 위에 얹은 주먹을 부르르 떨며 도희를 향해 째진 눈을 희번덕거려가며 말을 이었다. 네 인물이 널 잡아먹는다고 알겠니? 일색이 소박 맞는 일은 있어도 박색 소박은 없다고 했다. 너 벌써 네 인물이 너를 반쯤 죽였겠구나. 뻔하지 뻔해. 모르겠다. 네가 여길 기어들어온 것도 네 팔자라면 낸들 어쩌겠니? 팔자는 비켜갈 길이 없다 했으니 그물코에 걸렸지 그물코에. 어쩌다가 희숙이 눈에 띄어 여기로 기어들어왔는지. 하지만 며칠 있어보고 마음 고쳐먹어라 제발. 나는 더 해줄 말이 없다. 점주의 말은 깊은 심성에서 뜨겁게 미어져 나오는 듯 생김새하고 다르게 가슴을 찔러댔다. 얼마 뒤 도희가 그곳에 눌러앉을 결심을 비쳤을 때 점주는 어느 새벽에 딸아이에게 들려주듯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풀었다. 너 나를 처음 본 날 웃음 참느라고 이를 악물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박색 중 박색, 이런 박색을 본 일 없었을 게다. 하지만 박색이 나를 살렸고 박색이 오늘을 살도록 도왔다. 집에서도 구박대기, 굳은 일이란 모두 내 몫이었어. 농사꾼 사내들 하는 일 중 못하는 것 없이 가래질, 썰애질, 산으로 나무하러 다니고 여름 한철 김매기는 새때 밥 먹는 일은 잊어도 뙤약볕 땀범벅은 혼자 하는 일이니 할만했다. 나 못생긴 게 내 죄냐?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기네들 좋아서 한 짓으로 빚어 덜컥 낳아놓고 생긴 것 가지고 타박이더라.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시집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며 남의 집살이로 돈 벌어오라며 차비만 달랑 주어 서울로 쫓아 올려 보내더라. 이 집 저 집 드난살이 많이 했다. 그러다가 굴러 들어온 것이 이 술집이었어. 이 술집 부엌대기로 들어왔을 때 부엌에서 일하던 여자는 새벽까지 졸음 참고 술 손님 수발드는 일이 고되다고 자꾸 나가더란다. 이 술집 여주인은 무슨 배우질하던 여자라던데 그 유명하던 조미령은 아니고 도금봉도 아닌데 하여간에 배우였더라는데 아이고 나를 무슨 짐승 보듯 하면서도 오래만 있어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약조를 하라더라. 너는 절대로 손님 앞에 얼굴을 내놓지 마라. 뒷간도 따로 써라. 손님하고 마주치면 안 되니까 부엌 뒤 복도에도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입을 열어 말하지 마라. 네가 한마디 했다가는 벼락이 떨어질 테니까. 절대로 출반주 하지 마라. 어떻던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지만 말아라. 그리고 구욱으로 오래만 있어라. 그 약조만 지키면 밥에 옷에 돈에 여한 없이 살도록 해주마. 그러더라고. 술집 부엌일이야 논밭 김맥이나 가래질 썰애질 나무하기보다는 누워 떡먹기였지. 술 처먹는 놈들이 기집끼고 나가는 시간이 대개 새벽이니 그때꺼정 나는 부엌에서 일하다 졸다가 서서 몇 술 먹는 것으로 하루가 가는지 열흘이 가는지 시퍼런 하늘을 보는 날이 별로 없었다. 나? 내가 산의 맛을 보았겠냐고? 족두리 한번 써보지는 못했지만 드난살이 할 때
집 주인놈이 덮쳐서 사내 맛이 아니라 당한 일은 있었구먼. 기집질에 길든 놈들이야 돼지 얼굴 보고 잡아먹겠니? 그 짓 하는 놈의 여편네도 서방이 설마 나 같은 거 덮쳤으랴 하는 안심하는 눈치여서 사내들이 불 꺼진 식모방으로 기어들어오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였지. 처음에는 용을 쓰며 버르적거리고 밀쳐냈지만 점점 예사로워지는 것이 끔찍해지더라고. 그래서 드난사리를 접고 술집 부엌으로 기어들어왔느니라. 몇 년 동안은 낮에 하늘을 볼 일이 없었다. 그저 부엌에서 세월이 가는지 내월이 흐르는지 모르고 낮에 잠깐 눈 붙이고 해가 뉘어태지면 술집 부엌이 그저 내 세상이려니 주인 시키는 대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그러다 보니 내 음식 솜씨가 구수하다며 설거지꾼을 따로 들이더라. 주인이라는 여사장은 술을 많이 퍼마셨어. 그게 술손님을 끌어들이는 맛수라고 믿었던 거지. 그리고 전 남편에게서 남매를 뒀지만 저도 나이 들면서 외로웠던지 가슴에 사내를 품더라. 그렇게 만난 사내라는 게 계속해서 돈을 훑어 몰래 젊은 년 끼고 돌아. 이 술집에 반반한 애가 들어오면 이 술집 사장이 끼고 돌던 사내들이 침 흘리고 몰래 뒷거래 하더라. 내가 부엌에만 처박혀 있어도 눈치 하나는 나 따를 놈 없다. 손님 들기 전 이른 저녁 시간에 더러더러 숙취 때문에 누렇게 뜬 년들이 부엌으로 기어들어와서 내 눈치를 보는 게야. 더러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술국 남은 것을 데워주기도 하면서 그저 걔네들 숨쉬는 것만 보고도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겠더라고. 이 집 사장은 속정준 사내들의 감언이설에 말려들었고 그게 망하는 시초였다. 사내들 중에 술집 여사장을 연모한답시고 드나들며 계속 외상으로 술 처먹는데 한 건만 하면 외상 술값의 몇 배를 갚아준다는 말을 믿었으니 그러다가 자취를 감추고 더러는 감옥으로 가고 그렇게 당하고도 사장이라는 것이 계속 연애에 몸달아 하며 술이며 주방 식재료에 신경 안 쓰고 은행돈 계속 대출받고 얼마 못 가 속빈 강정이 된 거지. 사내를 믿지 마라. 순정? 세상에 순정이 어디 있다고. 술집에 있으면서 사내를 가슴에 품는 날은 그날이 망조 드는 날이란 걸 알아라. 망하는 것 알면서도 사내를 놓을 수 없다면 그게 팔자겠지만 사내를 믿느니 떠돌이 강아지를 믿어라. 더구나 돈 있고 권력 쥐었다는 놈을 후려봤자 지 아랫돌이나 더럽히고 머리 아플 일이나 생겨. 권력 쥐고 흔들며 정장 차림으로 신사처럼 보이는 놈들 넥타이 풀고 덤벼들면 저승사자야. 나는 무식하고 무식하지만 스님의 법문을 많이 들었다. 그저 부처님만 믿고 죽을 때꺼정 부처님만 의지할란다. 너 어쩌자고 여기꺼정 기어들어와서 내 마음을 시끄럽게 만드느냐. 너를 보니 심란하기 짝이 없구나. 하지만 말이다. 이런데 몸 붙였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니다. 내가 모시던 이 가게 사장이 결국은 이 돈 저 돈 끌어 쓰다가 두 손 들더구나. 내가 이 술집에 몸 붙여 20년에 이 술집을 맡으리라고 누가 꿈이나 꿨겠니? 나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죽으라면 죽는 신용에 가며 숨죽이고 돈을 모았어. 20년 넘게 술손님에게 얼굴 한번 내비친 일 없던 내가 주인이 되더구나. 꿈 같지만 인생살이 이런 꿈 같은 일도 있느니라. 인생이 한바탕 꿈이라지만
아주 몹쓸 꿈. 기어이 재미없는 꿈만은 아니더구나. 독해야 살아남는 게야. 남에게 독한 게 아니라 저한테 독해야 살아남는다. 부디 너 자신한테 독하거라. 알아듣겠니? 점주가 자리를 뜨자 희숙은 비죽이 웃었다. 우리 사장님 말이야. 얼마나 순수 순진한지 말해줘. 저 양반이 이 집 주방장 되고 10년 만에 사장이 가는 절에 따라갔다가 아주 절에 폭 빠졌더랜다. 그런데 보통 때 껌 하나 사 먹는 일 없던 이가 시주를 시작했는데 절에서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돈을 시주하더란다. 그렇게 열심히 초파일을 지키던 저희가 말이야. 어느 해던가 초파일 전날 절에 가서 밤새워 등 달고 부엌일 돕고 하다가 초파일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저녁 때 모두 흩어지자 그 절의 주지스님한테 아주 심각하게 묻더란다. 신임, 부처님 오신 날이라면서 부처님은 언제 오셨대요? 왜 부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가버려요? 오신 부처님은 어디 계신디요? 오셨으면 만나야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부처님을 만나지 않고 모두들 가버리는 거지요? 부처님 오신 날을 목느려 온갖 정성 다해 기다리던 저희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데 그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걸 이상해 하면서 그렇게 물었더란다. 저희 그런 사람이야. 하지만 너 두고 봐라. 얼마나 심지가 굳고 튼튼한지 웬만한 사내들 속내를 유리 쪽 대고 들여다보듯 정확하게 읽어내는 사람이야. 헛보지 말라고. 술집 피안을 찾아가기까지 도인은 산골 구석에 처박혀 한 달을 뒤척였다. 목숨을 끊으면 교수의 양심이 눈을 뜰까? 이를 악물고 학업을 마친 뒤 중학교 선생 자리라도 얻어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과거를 감쪽같이 감추고 적당한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히랍의 여신 에레크테이온의 옷자락이라는 말에 독이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말려든 여대생. 하필 그 대학에 입학 원서를 낸 것에 무슨 주술이 있었을까? 그 교수를 만나던 첫 강의실과 그 시간의 그물코에 무슨 고리가 있었을까? 고등학교에서 단짝으로 지내던 희숙을 만나던 그 시간에는 날카로운 시간의 고리가 이미 숨겨져 때를 기다리며 벼리고 벼리다가 심도희라는 낚시물을 찍어냈을까? 시간의 그물은 그물코에 고리를 만들고 고리는 관계를 얽어주고 그 고리는 낚시물을 낚아 운명이라는 점액질에 빠뜨리는 것일까? 그네가 목숨을 끊는다면 생마였던 교수가 한 건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한숨 돌리며 드라이 아이스 같은 미소를 짓겠지. 그 얼굴이 떠올라 벌떡 튕겨져 일어나 앉았다. 시간의 그물코, 그 고리에 낚여 아이까지 낳고 밟히고 짓이겨지던 삶을 걸치고 학업을 끝낸 뒤에 강단에 서 시침 뚝 떼고 결혼을 해. 그럴 수는 없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으로 목숨의 거미줄을 걷어내어야 하나? 자살보다는 세상을 속이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차라리 인간이 여자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가 스스로 시간의 고리에 몸을 던져 그리고 어느 때 그 교수를 담담하게 만날 수 있게 되기까지 단련을 받아. 6. 점주가 다니는 절에 주지가 지어주었다는 술집 이름 피안. 도희가 술집 피안에 몸을 붙인 것은 김점순이 술집을 들이차 안고
20여 년이 되던 무렵이었다. 피안. 술집 이름을 피안이라고 지어준 주지는 어떤 중이었을까? 시주를 듬뿍듬뿍 하는 점순이 더 많은 시주를 할 수 있기를 바랐을까? 김점수는 그 뜻이나 알고 술집 이름을 받았을까? 피안. 주지에게는 다음 생에서 부디 생사윤회의 사바세계를 떠나 부디 열반 상락 오성의 세상 만나기를 바라던 진정한 연민이 있었을까?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넘어가는 사이에는 무엇을 딛고 가게 되는지를 알라는 뜻이었을까? 바람일의 육도를 꿈에서나마 깨닫기를 바란 자비였을까? 권력과 돈을 따라 미친 세상에 살던 사내들이 이 술집에 드나들며 열반 상락을 희구했을까? 설마. 점주는 도희가 피안에 부엌에서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비쳤을 때 다시 엄격한 다짐을 했다. 너 우선 부엌에서 살아보련? 얼마를 견디는지 보자. 내가 부엌 20년의 탈을 벗었으니 너는 얼마를 견딜는지 봐야겠다. 하지만 예서 살아남으려면 첫째로 입단속하거라. 입을 놀렸다가는 어느 놈의 칼에 찔릴는지도 모르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게 돼. 그리고 몸 함부로 굴리지 마라. 해프게 굴리다가는 그저 음력설 10나흘 만에 앵마기로 만든 재웅처럼 버려지게 마련이라는 것 잊지 마라. 술집 여자뿐이겠니? 사내에게 쉽게 몸을 준 여자는 헌신짝이다. 사내들 흘레 개만도 못한 것들이야. 여자하고는 전생에 무슨 원수였을 게다. 그저 한번 품고 제 욕심 채우고 나면 헌신짝처럼 버리기 예사요. 그리고 예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정신 놨다가는 그저 허랑방탕한 놈들 허황, 지황 권력과 돈에 미쳐 돌아가는 틈바구니에서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 정신 차리라고. 얼굴 반반하게 태어나는 것 운 좋은 일 아니여. 술집 아무나 덤벼드는 거 아니다. 부엌이라고 마음 놓지 말거라. 네 발로 술청에 나가겠니? 뭐잖아. 어느 놈이 낚아채도 낚아채겠지. 할 수 없지. 할 수 없어. 부처님 말씀으로는 모든 것이 인연이라지만 모두가 그물코에 걸려드는 게요. 인연? 말이 좋아 인연이지. 세월이란 그저 무심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세월에도 그물코가 있어. 허황지황 살다가 그물코에 걸려드는 게요. 팔자라면 피해갈 길 없는 것이다. 하지만 말이다. 여기 드나드는 놈들 모두가 제정신 어디 두고 사는지 알 수 없는 놈들이여. 돈에 걸귀 들리고 계집에 눈 뒤집히고 그저 제 세상이 거저 굴러가는 줄 알고 반쯤은 비몽사몽간에 거드럭거리는 놈들이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았다가는 그 길신에 쓰여 중독자처럼 되는 게요. 무슨 인연으로 나도 옛거정 기어들어와서 이 짓을 하며 지내고는 있지만 번연히 알면서 묶여있는 내 죄가 보이니 내가 정신을 놓을 일은 없는 게지. 그러니 너 정신 바짝 차리거라. 심술이 드레드레한 말이었지만 한마디도 버릴 것이 없었다. 억세게도 이상하게 생긴 여자였지만 심지가 남달랐다. 나락에 빠져있던 도희의 귀에 그 말이 들어오는 것이 신기했다. 도희는 피안의 뒷방에 처박혀 며칠을 잠만 잤다. 점주도 희숙이도 도희에게 술청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며칠 만에 점주가 다시 도희를 불러앉혔다. 술집이라는 데가 색에다가 불을 지르는데요. 색에 몸 닳고 눈먼 사내들이
불나비가 불로 뛰어들듯 달려드는 데라는 말이다. 네가 만일 술자리로 나가면 사내들이 길길이 뛸 텐데 너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니? 아서라, 네가 불서프러 뛰어드는 꼴 나는 못 본다. 남녀가 태어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이라는 데가 색으로 범벅이 된 세상이다. 색으로 자식을 만들고 색에서 용심도 일어나고 색의 힘으로 권력도 움켜쥐는 거요. 색이 있어 만상이 빛을 낸다고 신임도 법문하시더라. 하지만 그 색이 잘못 뻗치면 나락으로 처박히는 것 또한 색의 이치란다. 야야, 네 일색이 타고난 요망스러움이란 걸 알아라. 까딱하다가는 남도 죽이고 너도 죽게 되는 팔자를 타고났으니 숨 죽이고 살아라. 술 따를 생각 말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설마 점주가 반야심경의 유체를 터득하고 하는 말이었을까? 색은 곧 텅 비어 있는 공이고 텅 빈 공은 곧 색이다. 텅 비어 있음이 색이라니 그 비어 있음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무에서 유가 태어나는 바탕이 되는 것 아닐까? 그곳이 창조주의 터가 아니었을까? 술집이라는 데가 색에 불을 지르는 데야. 도인은 누가 무얼 하든 색에다 불지르는 술집의 생리가 궁금했다. 그러나 김점순의 언명은 추상 같았다. 입에 풀칠하고 다리 뻗을 곳 없어서 피안에 뒷방 신세를 지다가 결심하고 일어날 무렵 점주가 도희를 다시 불러 앉혔다. 정 갈 데가 없는 게야? 밥 먹여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 부엌에서 일을 하라는 게다. 그것도 싫으면 당장 여길 떠나고. 도희가 점주의 말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점주의 다음 말은 다시 추상이었다. 너 여기서 일하는 동안 손님 중 누구의 눈에도 띄면 안 된다. 나는 박색이어서 숨어 살았지만 너는 일색이어서 숨어 살아야 한다. 팔자라는 게 그렇게 제각각 따로 타고나는 것이라는 것 알겠니? 이놈의 세상이 색으로 빚어졌다지만 색이라는 게 또 이렇게 각각 심란하다는 걸 알아라. 희숙은 도희를 부엌으로 몰아넣는 점주를 향해 여러 말을 건넸지만 도희는 오히려 부엌 일을 하게 된 것이 마음 편했다. 도희의 부엌 일, 점주의 각별한 배려였을까? 희숙은 점주가 자신보다 도희에게 저렇도록 마음 쓰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했다. 배려였을까? 천대였을까? 아니면 어떤 속셈을 감춘 것이었을까? 도희는 부엌 일을 착실하게 해냈다. 술안주가 될 만한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 서양 요리책에서 레시피를 익히고 설거지를 할 때도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는 친구를 바라보며 희숙은 도희에게 유럽 귀족 집안의 메이드며 여집사의 의상을 주문해 입혔다. 검은 옷 위에 흰 에이프런과 레이스 둘린 흰 사포를 머리에 얹어주었다. 부엌댁이 아닌 신데렐라의 탄생. 신데렐라가 불어로 제투성이라는 뜻이라지만 눈부셨다. 술집 피안의 부엌에서 도희의 시간은 그렇게 풀렸다. 그 부엌은 연옥이었다. 그러나 시간의 고리는 늘 길목에서 낚시를 느리고 기다렸다. 어느 깊은 밤 술안주가 될 만한 요리를 대강 장만해 놓고 뒷방으로 잠깐 쉬러 들어가던 길, 점주의 골방에서 점주와 무슨 밀담을 하고 나오던 어느 실세와 마주쳤다. 어지간히 술기운이 올라있던 사내는 도희와 마주치는 순간 숨을 들이키며 길을 막았다. 너 누구야? 도대체 이 집에서 무얼 하고 있는 거야? 그는 도희의 팔목을 휘어잡고
아직 골방에 있는 점주 앞으로 끌고 들어갔다. 팔을 뺄 수 없이 완강했다. 아니, 김 사장, 이럴 수가. 이 애를 무엇에 쓰고 있는 거야? 이럴 수가. 이건 안 될 일이지. 김 사장이 감춰두고 동성연애하는 상대야. 점주는 실세의 요란한 항의에 잠깐 눈을 감았다. 아, 올 것이 왔구나 싶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어쩔 수 없지 싶은 체념의 빛이 역력했다. 드디어 그물코에 걸려든 시간.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그래도 좀 기다려요. 기다리라고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지금 당장 내 자리로 데려가겠어. 아이고, 큰일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으실까? 그 아이, 그렇게 만만한 아이 아니라고요. 점주는 사나운 얼굴로 사내의 손에서 도의를 낚아채어 부엌으로 끌고 갔다. 7. 피아네 실력 대단하네. 어디서 이런 요물을 잡아왔어? 사람 죽이네. 저 피아네 내숭이 어디까지야? 그 실력을 아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런데 김 사장 이상하잖아? 처음 들어오는 아이는 일단 아래층 홀에서 선보이더니 이 아이는 어디에 꽁꽁 숨겼다가 이제 내놓는 거야? 점주의 상술에는 차원이 있었다. 술집 룸은 대개 2층이었고 아래층은 시원하게 터놓은 넓은 홀에 피아노 한 대만 덩그렇게 앉혀두었다. 점주는 처음 선보이러 오는 여자를 방으로 곧장 들이지 않는다. 술손님이 올 만한 시간에 아래층 홀에서 피아노를 치게 하거나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여자에게는 화분 화초를 돌보는 척하게 만든다. 넓은 로비에서 어정거리게 만드는 것은 시간대에 들어서는 사내들의 눈에 띄기 좋은 방법이었다. 사내들의 혹하는 눈치를 봐가며 여자를 고르는 솜씨였다. 그 넓은 아래층 공간이 아깝다고 방을 들이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듣지 않고 자신만이 이용하는 무대를 삼았다. 도희는 술자리에 처음 나간 날 정권의 실세로 주목받는 사내가 아래 것들을 거느리고 희떡게 떠드는 것을 차분하게 지켜보았다. 그네는 긴장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 사내가 철학 교수로 둔갑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민 교수보다 더할 놈이 있을라고. 이래로 어느 술자리에서 어떤 사내를 만나도 그 얼굴은 교수의 얼굴로 둔갑했고 그네는 그 얼굴을 심지에 담으며 얼마든지 차분해졌다. 술집 피아는 허황한 꿈의 난장판이었다. 사내들은 수상한 성공이며 당차는 성취를 꿈꾸고 그들에게 딸려오는 여자들은 돈의 냄새에 취해 어울렸다. 그들은 바로 한 겹 문 밖이 황량한 현실이라는 것을 조금도 괴념치 않았다. 나라를 쥘락펼락하던 대통령이 하루 저녁에 시해를 당하고 별 몇 개 달고 거드럭거리던 자가 나라를 틀어쥐었어도 술집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권좌에 올라앉은 자의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새로운 얼굴들이 술집 피안으로 몰려들어 피안은 성실을 이루었다. 18년 동안 나라를 끌어안고 씨름을 하던 대통령이 꽃으로 뒤덮인 리무진에 얹혀 청와대를 떠나는 화면이 뉴스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시간이라는 그물코에 얽혔던 고리에서 풀어지면 그것이 황천길이라는 것을 보았다. 시간이라는 그물코에 걸려들었을 때뿐, 얽혀돌며 몸부림을 칠 때뿐, 그물코에서 고리가 풀리면 잡히지 않고 닿지도 않는 그림자로구나. 피아는 매일 밤 사내들의 살타는 누린내와 허공에다 휘두르는 돈이 풍기는 누린내의 웅덩이였다.
점주는 고객들 앞에 잘 나타나지 않았다. 더러 만나야 할 상대가 있을 때는 점주 홀로 지내는 골방에서 독대를 하는 일은 있어도 얼굴을 내비치는 일은 드물었다. 여급들의 귀에 딱지 앉으리만큼 계속 해대는 말은 입단속이었다. 이 집에 누가 오고 누가 누구를 만나는 말을 입 밖에 내는 날은 입 놀림 한 년이 이 집에서 떠나는 날인 줄 알아라. 제 입도 지가 맘대로 못하는 게 사람이기는 하다만 입이 함부로 놀지 못하게 하려면 귀 막고 눈을 가려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하고 네 눈으로 보는 것도 없어야 하는 게다. 옛날 시집살이 같다고? 그 시집살이는 약과였지. 여기 드나드는 놈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승사자인지 알아라. 놈들이 무서운 건지 권력이라는 귀신이 무서운 건지 데리고 노닥질하던 여자 하나 죽이는 것쯤 시집살이에 비하겠니? 하여간에 너희가 살아남으려면 입 다물고 살거라. 술집 피 안에 드나드는 방귀 깨나 끼고 힘 깨나 틀어쥐었다는 사내들은 술집 피 안의 보안에 대해서만은 안심할 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 정계에서도 재계에서도 피아는 안전한 술집이라는 정평이 나 있었다. 입소문이 났는지 다른 술집 단골들도 더러 얼굴을 들이미는 일이 흔해졌고 그렇게 사내들이 들끓는 대로 점주는 여급들에게 퍼붓는 잔소리에 비례해 어느 술집보다 후했다. 그리고 점주의 입단속 종주먹은 심해졌다. 주객들 사이에서도 점주의 소문은 특이했다. 무식하고 못생긴 점주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더라. 적자는 돈줄을 쥐고 있고 사채업자들이 줄을 잡으려고 줄줄이 알랑거리고 정계며 재계의 거물급들도 점주의 힘을 빌려야 할 때가 있다더라. 더러 정계로 진출하려는 피라미가 돈에 목이 말라 점주에게 매달려도 여간해서 끄떡없었다. 점주의 대답은 늘 의문스러웠다. 피안의 대감 김 사장, 나 좀 보라고. 왜 불러요? 이런 데서 사는 여자가 무얼 알겠어요? 그러지 말고 힘 좀 나눠줘. 아이고, 큰일 하실 분이 사람 볼 줄 모르시네. 나 같은 무지렁이가 누구를 알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이거 왜 이래? 다 알고 부탁하는 건데. 객소리 그만하시고 술이나 들고 가시지요. 혹시 김 사장이 내 힘을 빌릴 일이 생길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한번 보고 말 거야? 내가 앞으로 부탁할 일이 뭐 있겠어요? 무얼 알아야 부탁도 하지. 그래도 더러 은밀하게 점주를 찾는 머리 굵은 자가 있었을 때 점주는 아무나 잘 들이지 않는 은밀한 구석방에서 그를 만났고 그렇게 점주를 만나고 나오는 작자는 쩡쩡 울리는 새도가라 해도 무엇을 얻어냈는지 대개는 희색을 띠고 나오고는 했다. 그 술집 손님들은 피안의 점주를 신주 모시듯 했다. 조금도 거드럭거리거나 티를 내는 일 없는 박색 점주를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술집 피아는 허황한 꿈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한 세상이었지만 이것 봐, 박 사장. 요즘 시세 좋던데? 실세와 함께 나타난 박 사장은 개기름 번드르르한 얼굴에 희색을 띠고 실세의 말에 어루선을 친다. 그렇고 말고요. 모두가 누구의 덕이겠습니까? 요즘만 같으면 살맛이 어떤 것인지 천국이 따로 없습지요. 그리고 그 술자리는 호화판에다 술이 술을 불러 어지간히 취기가 오르면 저들끼리 정한 암호 같은 이야기들이 난무한다. 군부가 권좌를 차지한 뒤 왕자가 된 자가 나타나는 날은 각기 다른 방을 차지한 손님이라도 대개는 기고만장하던 짓을 접고 숨을 죽였다.
우두머리는 늘 아래 것들이 옹위하고 다녔고 그 아래 것들의 숫자가 우두머리의 힘을 과시하는 눈금이었다. 아래 것들은 우두머리가 들어간 술집 근처에서 망을 보며 그곳에 드나드는 인물을 살핀 뒤에 우두머리에게 보고하는 것이 그들의 막중한 역할. 실새의 밑뿌리에 감자 알갱이처럼 달려있는 것은 몇몇 사채업자. 그들은 실새와 함께 나타나 얼마가 되던 선선하게 술값을 지불하며 돈줄을 푸는 검은 손들이었다. 술집이라는 무대, 그곳에서 배역을 맡은 배우, 술집으로 출석하는 배우들은 각각 맡은 배역을 따라 눈동자를 굴리고 혹시 대사가 틀릴까봐 몸살 앓는 환자들이었다. 도희의 눈에는 그들 모두가 아슬아슬하고 불안한 그림자였다. 악역인 줄도 모르고 매달리는 사내들, 얼마나 갈린지 모르는 실세, 세자가 될 수도 없는 왕자, 어용, 막후, 허세. 여급들끼리는 점주 몰래 사내들을 별명으로 불렀다. 돈 잘 푸는 놈, 손버릇 나쁜 놈, 연애를 꿈꾸는 연애 박사. 술자리에서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뒤돌아서면 별명뿐. 술집 피안에서 비벼대는 시간은 누린내나는 물거품이었다. 피안, 김 사장, 잘 부탁해. 점주를 그렇게 불러가며 이용가치 있는 존재에 줄을 대는 자들은 점주를 깍듯하게 대접했다. 로비에는 실체가 없다. 점주에게 부탁하는 자는 점주의 골방에 걸려있는 점주의 코트 주머니에 봉투를 찔러 넣고 가며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고 점주는 그 봉투가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감쪽같이 전달한다. 주고받는 임자가 누구인지 죽어도 드러나지 않는 눈먼 현금이었다. 점주의 코트 주머니는 요술항아리였다. 도희는 얼마 만에 피안에서 돌아가는 내막을 알아차렸다. 야, 너 오늘 녹화 그만둬. 안 돼요. 방송국일인걸요. 가야 해요. 펑크 내면 큰일 난다고요. 목 잘려요. 불려왔던 유명 가수가 울상을 하면 대기업체 회장은 손사래를 쳐가며 기염. 가지 말라고. 내가 그 방송국 아주 사버린다고. 기고만장한 재계의 망둥이는 좌불안석하는 가수를 끌어안고 모두들 유쾌해 못 견뎌하며 파안. 가수도 기고만장의 기염이 헛소리인 줄 알면서도 자신이 돈방석을 깔고 앉은 그놈의 마음에 들었기를 희망하며 방송국 펑크를 결심한다. 검은 손의 뒷거래와 미색 낚시에 인생 눈금을 올리는 영원한 철부지 사내들. 피안의 밤은 연옥을 건너뛴 지옥이었다. 미구의 도희 자신에게 뻗쳐올 손길에 대한 것은 예감이 아니라 불안한 순서였다. 야, 너 왜 그리 도도해? 네 별명이 얼음공주라고? 술 안 마시고 견디겠다고? 술 못 마시면서 왜 이런 데서 돈을 벌어? 왕자의 술자리에서 드디어 동티가 났다. 주객인 왕자의 불편한 심기를 눈치챈 그 자리의 오너가 어루선을 쳤다. 아닙니다. 얼음만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오해예요. 각자 관심을 가진 자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만들어낸 공연한 별명이지요. 정작 안아보면 그렇지도 않답니다. 노여움 푸시지요. 누가, 어느 놈이 이미 침발랐어? 당신, 이 아이 안아보고 하는 소리야? 아이고, 이 아이 그런 아이 아니라는 것 더 잘 아시면서요. 아니면 블랙 아이스인지도 모르지. 잘못 디뎠다가는 걸려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얼음을 감추고 있는 것 아니야? 트집이 날카로워지자 그날의 오너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체 회장이 도희의 무릎을 엄지손가락으로 아프도록 쿡 찔렀다. 수청 들나는 신호. 미친 숙해들.
그날 도희가 마지못해 마신 술에 무엇이 들었는지 까무룩 정신을 잃었던 그네가 눈을 떴을 때는 낯선 호텔방이었고 벌거벗은 맨몸의 왕자가 옆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렇지. 그냥 넘어가겠니? 하기야 풋내 날 때 철학 교수에게 진문계진 몸뚱이. 죽으면 썩어질 몸뚱이. 네 몸이나 내 몸이나 문드러져 보자. 통과 의례를 겪은 듯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옷을 갈아입는데 왕자씨께서 눈을 뜨더니 다시 달려들었다. 도희는 반항하지 않고 그가 옷을 벗기는 대로 몸을 맡겼다. 그리고 사내가 체중을 실리고 헐떡거릴 때 그네는 간절한 목소리로 가만히 속삭였다. 아기를 갖고 싶어요.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사내 아기를 낳겠어요. 그러자 사내는 기겁을 하고 나자빠졌다. 미쳤냐? 너 미쳤구나? 누구의 아기라고 죽을 때까지 말 안 할 거예요. 그저 훌륭한 분의 아기를 홀로 키우며 살고 싶어요. 사내는 얼빠진 표정으로 그네를 밀쳐냈다. 권력에 미친 사내의 욕정에는 본능적 지배력이 감추어져 있었고 권력으로 포획한 쾌락에는 눈먼 폭력이 번쩍였다. 도희는 그 폭력을 쥐어지르는 방법을 철학 교수에게서 터득했다. 권력을 탈취한 자들의 횡포가 먹는 것은 거의 일회용이거나 부담 없이 즐기는 것이 전부였다. 그럴 수도 있었고 그러려니 치지도회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권력의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지성인이며 지식인이라는 교수들의 꼴은 훨씬 매스꺼웠다. 이거 보라고. 이름도 도도한 도희. 듣자 하니 대학물을 먹었다며? 어쩐지 지성미가 풍긴다 했다. 역시 어디 내가 말이야 대학에서 꽤 인기 있는 교수라는 것 알고 있나? 실세의 꽁무니 배추 꼬랑지 같은 그는 술상 아래서 가장 더럽게 자주 손을 놀렸다. 이렇게 하시면서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 내려다보며 강의를 하신다고요? 왜? 대학 교수는 영웅호걸이 되면 못 쓰나? 영웅호걸에게 여자는 두루무로 엮이는 것 아니겠어? 어때? 어차피 너는 학교를 버리고 이곳을 찾아왔고 나도 학교를 등지고 한판 승부 위해 정치판에 들어섰으니 우리가 잘 어울리는 한 쌍 아니겠어? 아, 에리크테이온의 여신상을 쳐들어 능욕을 일삼던 그 철학 교수가 여기도 있었네. 더럽고 더러운 실세 옆자리를 차지하는 얼굴이 낯익다 싶었는데 학생들이 텔레패서라고 별명을 붙인 대학 교수였다. 텔레비전에 나서서 현 정치를 극력 옹호하며 지당하다는 대담 프로에 자주 얼굴을 내놓는 인물이었다. 텔레비전의 텔레와 교수라는 프로페서의 패서를 합성한 합성어가 그들의 별명이었다. 텔레패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향적 폴리패서도 드물지 않았고 팔러패서도 흔했다. 국회, 팔러먼트, 국회의원의 금배지를 기어코 달고야만 끈질긴 대학 교수는 팔러먼트의 팔러를 따낸 교수 출신 국회의원. 그는 실세의 한명회 같은 책사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다. 그들 철저한 어용들은 사회성이 약하다고 스스로 느낀 군부의 실세가 꿰차고 부려먹는 브레인들이었다. 왜요? 교수께서도 아들이 필요하세요? 제가 잘생긴 아들 하나 낳아드릴까요? 사내들이 달려드는 것은 충동적인 욕정. 뒤 끝꼬리가 보이는 것을 질색한다는 것은 도의가 터득한 호신술이었다. 그런 구정물 같은 자리에 있던 어느 날 전신에서 서늘한 기운이 흐르는 인물이 나타났다. 실장이라고 불리는 그는 기자 출신으로 발탁된 정무비서실 실장이라 했다. 술을 사양하지 않고 마시면서도 취기가 드러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서늘함을 지닌
서늘함, 쾌락의 결말을 이미 알아본 스산함이었을까. 여자들과 적당히 어울리면서도 천티가 조금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상한, 전신이 기이한 서늘함에 감싸인 남자. 그날 새벽 도희는 잠을 설쳐가며 그 서늘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궁금해했다. 어느 날 그가 상사들과 어울려 나타났다. 그가 나타나는 순간 도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애끓는 덩어리가 숨을 막았다. 이게 무슨 일? 왜 이래? 무슨 망령? 예사로워라, 예사롭게. 저놈도 똑같은 사내 중 하나다. 너 미쳤니? 무슨 재앙을 만들 징조? 단수 높게 누구를 호리려는 색다른 놈일 뿐이다. 하지만 술자리 시중을 들면서 도희의 뇌세포는 온통 실장을 향해 곤두섰다. 그가 하는 말, 그의 표정, 그의 몸짓을 놓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술도 취하지 않았고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고도로 발달한 술책이겠지. 도희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술자리가 질탕되어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누가 무슨 짓을 하는지 서로 상관 않고 떠들썩한 가운데 전신에서 서늘함을 풍기던 그가 도희를 향해 미미하게 웃었다. 당신의 인생에 대한 방어 기제는 냉랭함인가? 무엇이 두려워서 스스로 만든 폐쇄회로에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하는가? 서늘한 남자가 도희에게 말을 걸었다. 폐쇄회로. 들켰는가? 그네의 가슴이 덜덜 떨렸다. 싸매고 감추어두었던 상처에 호렴이 쏟아졌다. 아,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네요. 떨리는 목소리를 가까스로 감추고 새침하게 대답하는 그네를 바라보며 실장은 다시 웃었다. 호신술이 남다르기는 하지만 자신에게까지 거짓말은 못하는 법이지. 지금 떨고 있지 않소? 무엇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하고 있나? 내 정체가 발각된 듯해서. 자신의 정체를 똑바로 알기나 하고. 그네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점주의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알고 있기는 한가? 내 정체를 똑바로 알고나 있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왜 설렘이 두려운가? 자신에게조차 감추어 왔던 실체를 알아본 그가 두려웠고 그에 대한 설렘이 두려웠다. 그날 도희는 그 술자리로 끝내 돌아가지 못했다. 8. 어머머머, 대통령이 구속됐어, 대통령이.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이야? 현직 대통령이 아니잖아.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야지. 어떻던 대통령까지 지낸 자가 구속되었다니. 더구나 저 사람 8년 동안이나 나라를 쥘락 펼락 마음대로 휘젓고 살던 정치군인이었잖아. 세상 참 많이 달라졌네. 달라졌어. 대통령까지 지낸 인물이 감옥으로 가는 것도 구경하고. 우리가 참 오래 살았어. 오래 살았어.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뉴스를 보면서 술집 피안의 여급들이 떠들썩했다. 아직 이른 저녁에 그들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던 점주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저렇게 될 줄 몰랐니? 뭐든 걸터듬질하다 보면 저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어 올라가 봐야 떨어질 일밖에 더 있더냐? 돈이고 권력이고 연놈 정분 나는 것도 마찬가지지. 꼭대기 꺼정 올라가 봐야 떨어질 일밖에 더 있더냐? 인생사 끝이란
다 그런 게야. 머리약을 쓰고 기를 써가며 옆 사람 짓밟고 기어 올라가 봐야 기다리는 건 내리막 천길 나락이지. 1980년대 공포의 권력자였던 그가 내란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단다. 우리나라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죄가 이제 그 실체를 드러냈다.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만큼 무시무시한 권력을 틀어주었던 자들도 치러야 할 신산세월을 뛰어넘어 건너가는 재주는 없었다. 툭하면 사람을 잡아 가두고 수틀리면 잡아다 능지가 되도록 반죽음을 만들어 내던지던 군인 출신 두 대통령도 시간의 그물코에 걸려 감옥으로 갔다.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질러 놓고도 이리저리 간단하게 둘러대 발표를 하면 억울하게 당하고 원통하게 죽었어도 한갈할 데 없는 서민들만 당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대통령 지낸 자도 감옥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니. 삼두육비. 세상 사람 다 죽어도 혼자만 살아남을 자신이 있다고 기염을 내지를 만큼 기고만장하던 인물도 무너질 때가 있다니. 재판받고 감옥살이를 하고도 다시 한겨울 백담사로 들어가고 술집 손님 우두머리가 쭈그러져 사라지면 문 앞에서 망보던 놈들이 자리 차지하고 거드럭거리고 얼굴은 바뀌지만 사악함이 감추고 있는 허무한 기류는 여전히 한 골수로 흘렀다. 탐욕과 허물을 대물림한 그들을 바라보는 점주는 조금도 티를 내지 않았지만 도인은 점주가 감추고 있는 그만의 골방을 알아보았다. 비록 부처님 오신 날 오신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고 왜들 부처님을 만나지 않고 모두 가버리느냐고 물었던 점주지만 아무도 엿볼 수 없는 골방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도인은 알았다. 자기만의 골방,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골방,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지키는 방, 시간의 그물코도 손 내밀지 못하는 골방, 무식하고 무식해도 괴상한 인상을 타고났어도 자신을 지켜가는 생명력의 원천이 거기서 샘솟는다는 것을 도희는 지켜보았다. 남에게 독한 게 아니라 저에게 독해야 살아남는다. 9. 전직 대통령이 백담사로 들어간 얼마 후 한낮이 기울 무렵 도인은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어제 만났던 사람인 듯 담담한 목소리에 그네의 가슴이 떨렸다. 그동안 서늘한 산에는 도희의 동계가 가라앉고 그럭저럭 잊혀질만 하면 나타나고는 했다. 아무리 간극이 길었어도 도희를 만나면 그 산에는 어제 헤어진 사람처럼 그 서늘함 속으로 도희를 끌어들였다. 전신이 서늘함에 감싸였어도 어제 다 못한 이야기를 이어가듯 말문을 열고는 했다. 아직도 폐쇄회로 안에 갇혀 있어요? 이제쯤 나올 생각 없소? 무슨 비밀 접선의 암호처럼 옆자리의 취객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할 말을 던졌다. 이미 실장님께 들켰는데 나오고 말고가 없지요. 아니, 아직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자기도 알아볼 수 없는 깊은 곳에 감추어둔 자기가 있지 않소? 제발 소금 뿌리기 그만하시지요. 오랫동안 무소부재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과 함께 지내시던 분이 상처가 어떤 것인지 알기나 하세요? 자신의 상처만 쓰라려 누구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에게까지 냉혹한 법이요. 나를 운이 좋아 최고 권력자를 돕는 자리에서부터 오랫동안 연명하고 있다고 보는군. 누구인가의 눈에 띄는 것이 반드시 행운만은 아니요. 재앙이 되는 수도 허다하지.
권력자의 눈에 띄어 수종들다 억울하게 목숨 잃는 경우는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지. 누구인가의 눈에 띈다는 것, 그것 정말 절대로 행운 아니라고. 그대는 도 같은 여자 맞아? 무슨 고통이 그대에게서 콩깍지를 벗겼을까? 도인은 그의 말에 철학 강의 시간을 떠올렸다. 철학 교수의 눈에 띄었던 그 순간, 도인은 서늘한 남자 앞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시간의 그물코, 시간의 고리에 걸려드는. 그러자 실장이 긴장한 얼굴로 도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시간의 그물코, 시간의 고리에 걸려들었다. 몇 번을 넉나간 표정으로 계속 중얼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아직도 걸려있는 그대로요? 이 자리가 그렇게 걸려든 그런 자리인 거요? 그렇게 걸려든 것이라면 이제 무엇을 더 기다리는 거지? 도인은 깊은 한숨으로 말을 더듬었다. 미쳐 날뛰는 쾌락을 나불키게 만들 수 있는 그것, 그런 힘을, 나 자신의 내면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힘을, 만일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무덤 저편으로 마지막으로 영혼이 찾아가야 할 그 길을 찾아야겠지요. 영혼이라, 죽음을 기다릴 뿐이라. 그렇군. 시간의 그물코도 고리도 죽음 앞에서는 손을 내밀지 못할 테니까. 그대가 기다리는 것이 죽음뿐이라.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겠군. 그 대화는 오래도록 도희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여운을 남겼던 그가 상전을 떠나보낸 뒤 얼마 만에 만나자는 전화를 걸은 것이다. 만나기로 한 찻집의 창가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도희는 무연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집에서 쫓겨나 찾아갈 곳이 없어 피안의 건너편 찻집에서 그곳을 바라보던 10수년 전이 떠올랐다. 그때에 비해 거리는 훨씬 부산스러워졌다. 하늘을 찌를 듯 재건축으로 올라간 아파트 단지, 외장 요란한 백화점, 언제부터 그렇게 커피 맛을 들였기에 온갖 외국 브랜드의 커피 가게, 기름 뚝뚝 떨어지는 무슨 외국 이름의 닭튀김 가게, 외국 기업의 빵 가게, 땅속으로는 지하철이 얼기설기 거미줄 같고 땅 위로는 자동차가 밤낮 없이 홍수를 이룬다. 활기차 보이지만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면서 얽혀 돌아가는 군상, 늘어난 음식점, 늘어난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 그리고 복권 판매 간판의 구멍가게, 찻집 TV에서는 북극해가 녹아 태평양 어느 나라가 바다에 잠기고 몇 년 후에는 해수면이 차올라 해변 마을이 물에 잠긴다는 뉴스, 아프리카의 기아, 가뭄, 뼈만 남은 아이들의 눈망울,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종족 간의 살상,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누가 죽어가건 누가 쓰러지건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건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TV는 혼자 떠들며 돌아가고, 서늘한 남자는 어제 헤어진 사람처럼 스스럼 없이 나타났다. 별로 달라지지 않았소. 그윽한 목소리에 그네의 가슴이 잠깐 떨렸다. 선생께서도요. 겉으로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완전 백수요. 백수 자랑하러 오셨어요? 아니, 그대가 왜 폐쇄회로에서 나오지 못하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 해서. 알아내셨어요?
글쎄, 오지랖이라고 핀잔을 받진 않을는지. 정답 아니라도 괜찮아요. 폐쇄회로에 대한 진단에다 처방을 주고 싶으셨다면. 남자는 한동안 차를 마시면서 깊은 시선으로 도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참 만에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대가 지금까지 기다린 것은, 아직도 기다리는 것은 몸과 넋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 영혼과 육체를 아낌없이 바칠 사람 하나, 영혼의 거울이 되어줄 한 사람을 기다렸을 것이요. 도희의 가슴 속에서 빙산이 무너져 내렸다. 울컥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목이 아프도록 삼켰다. 그리고 항변하듯 냉소를 띠고 반박하듯 입을 열었다. 그런 진단과 처방을 들고 오신 선생님은 그런 사람 하나를 만나셨다고요?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계시다고요? 그래, 자랑하러 오셨어요? 그러자 남자는 공허하게 웃었다. 몸과 넋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 그건 영원한 숙제에다 불가능한 일이요. 그 불가능을 기다리는 도희에게서 가련한 아름다움을 보았기에 술집 피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아직도 기다림을 포기하지 못한 듯 하기에. 네, 술집 여자가 순정의 꿈을 버리지 못했다고 야단치러 오셨군요. 도희는 자주에다 냉소를 섞어 웃었다. 그저 떠나기 전에 잠깐 보고 싶었소. 그뿐이요. 나머지 말들은 그저 싱거운 객소리였고. 떠나신다고요? 그는 일어서며 헤어지던 자리에서 선선하게 말했다. 아내가 오래전부터 어려운 병을 얻어 앓고 있소. 남매는 이미 독립했고 우리 내외는 산골로 들어갈 것이요. 혹여 생각나거든 한번 들려도 좋소. 아, 시골로. 그럭저럭 우리의 무대에도 막이 내려질 때도 됐소. 그대가 말하던 그물코도 구리도 더는 닿지 않는 시간이요. 남자가 돌아간 뒤에도 도희는 밤늦도록 한자리에 앉아 있었다. 몸과 넋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 정말 그 한 가지를 기다려왔던가. 그랬을까? 갈망이었을까? 갈망을 껴안고 있었을까? 그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림자 놀이처럼 헛것을 향해 허공을 더듬던 한 생이었다. 탐욕도 분노도 근거가 없어진 어리석음뿐. 파멸에 이르러 비로소 눈뜨는 삶의 실체를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 피안의 점주 김정순이 옹벽을 치고 들어앉았던 내면의 방이 자기에게는 없었다는 것을 도희는 알고 있었다. 스스로에게 독해야 살아남는다던 그 독함을 도희는 타고나지 못했다. 이제 정말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막막했다. 그렇게 막막해하던 도희의 내심을 읽었는지 그 무렵 점주가 도희를 불러 앉혔다. 너 이제 진이 빠졌나 보다. 그럴 때도 됐지. 이제는 여기가 지겹지? 충청도 진천에 세운 절 근처에 미혼모들이 내지른 아이를 받아줄 곳을 마련했으니 그리 가보련. 너는 애당초 여기에 올 년이 아니었어. 진저리 그만 치고 그리로 가거라. 점주의 말을 따라 그곳으로 간 것은 도희의 나이 40일 넘긴 뒤였다. 10. 현실은 그림자였다. 파멸. 끝장에서만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삶이었다. 끝장에서만 얼굴을 드러내는 삶의 실체. 그래도 그림자 중에
진한 그림자였던 피안의 점주 김점순. 머리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도희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비로소 빙긋이 웃었다. 정연희 작가님의 소설 그물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